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유튜브 들을 때 재생 속도를 한 1.25배 정도 들으면 또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네,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국 금리 관련된 소식이네요.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파월의 포커페이스, 시장을 속일 수 있을까요? 경제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팬드는 추가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뒤에 하반기부터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완화적 조치를 내놓는다는 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추후 긴축을 시작할 때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요동치지만 않는다면 입으로만 비둘기를 날리면서 포커페이스로 몇 달 더 버틴 채로 하반기로 넘어가고 싶은 것이죠. 정말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때쯤 시장 관심은 금리와 패드로부터 경제와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과연 파월의 포커페이스는 통할까요?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현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트레이더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진 채권을 최대한 팔아야 하는데 문제는 패드입니다. 혹시라도 그새 완화적 조치를 내놓다면 다시 금리 하락, 채권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급하게 너무 싼 값에 채권을 판 것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금리 관련된 내용을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샵 금리를 클릭을 해볼게요. 변동성 커진 국고채, 정부 시장 안정 나서나 라는 내용이고요. 자, 국고채 금리를 그냥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실게요. 3년물입니다. 현재 1.13%고요. 5년물입니다. 1.6%, 10년물 2% 정도 됩니다. 네. 금리 소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상추 기자입니다. 인플레 압력 눈 감은 파월, 신흥국 긴축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 보시기 전에 한번 볼게요. 199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와 아시아 위안 위기, 신흥국 금융 위기 사례를 보면 외자 이탈 방지의 최선책은 금리 차 조정보다 외화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외환 보유액이 10억 달러 증가하면 신흥국이 금융 위기를 겪을 확률이 50bp, 0.0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외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추진한 신흥국일수록 경기 침체 악순환, 외자 이탈, 금리 인상, 실물 경기 침체, 추가 외자 이탈, 고리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처럼 달러 부채 만기와 K자형 양극화가 겹치는 신흥국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해 성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악순환 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미 기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는 지금 오르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 만기가 1.6%, 7%까지 가고 있어요. 신흥국 외자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나왔던 위기별 외자 이탈 발생 국가수입니다. 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해서요. 지금 4,475억 달러나 됩니다. 네. 경기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심했던 디플레이션 위기설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GDP 디플레이터가 2019년 마이너스 0.7%에서 플러스 1.3%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를 기록하며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미국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2의 외관 위기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내내 외환 보유액은 직접 보유한 1선 외화와 각종 통화 스와프 등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2선 외화까지 합치면 5,4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 왔다. 가장 넓은 개념의 갭티윤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 외환 보유액인 3,800억 달러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외환 보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가지고 있네요. 금리보다는 외환 보유액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요. 한국의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자칫 쉽게 금리를 올렸다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 증세 이루어지면 애플, 엔비디아 등 타격받는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소득에 대한 최저세율 GALTI를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주식, 부동산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20%에서 39.6%로 약 2배 올리겠다고 약속했죠. 골드만삭스는 현재 20%인 자본이득세가 인상되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틴 전략가는 과거 자본이득세 인상은 주식 배분 감소, 낮은 주가, 모멘텀 역전 등을 불러왔다고 전망했다. 만약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법인세와 GALTI를 올릴 경우 가장 큰 타격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보기술 업종의 이익이 10% 안팎 감소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 판매를 통한 해외 소득이 많아서다. 반면 소재와 에너지 산업업종은 5에서 7% 이익 감소가 추정됐다. 반면 법인세만 인상될 경우 금융 필수 소비자 업종의 타격이 크고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손실이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정말 많은 그래프가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정말 다 보시면은 다 도움이 되실 거고요. S&P 500 프라이스를 한번 볼게요. 2021년에요. 3,700, 2020년 말에 3,700이었죠. 네, 지금 한 3,551이고요. 네. 올해 말에 2021년 말에는 한 4,300까지 간다는 건 이거 잘못됐어요. 위에 있는 수치가요. 2021년 말에 3,700, 2021년 말에 4,300, 2022년 말에 4,600까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이슈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도 할 겸 한번 보세요. 김영기 기자네요. 일본 인수합병 관련 소식인데요. 르네사스입니다. 네. 2018년 9월 1일 일본 재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인수합병 소식이 터졌다.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 개발 업체인 인터그레이드 바이스 테크놀로지 IDT를 6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다. IDT는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IoT 등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르네사스는 일본 반도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반도체 사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르네사스는 외형 확장에 나섰다. 2017년 미국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인터시를 32억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IDT까지 뽑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NXP, 독일 인페니언 이어 차량용 반도체 시장 3위 자리를 굳혔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의 M&A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르네사스의 이바라키현 공장에서 19일 발생한 화재로 공장 강동이 주당돼 생산 재개에 한 달가량 걸리고 완전 복구까지는 3개월 넘게 소요될 거라는 소식이 들린다. 재고를 쌓아놓아 그나마 여유가 있던 현대자동차에도 비상이 걸렸다. 더 안타까운 것은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의 연이은 가동 중단으로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반도체 강국이라는 우리는 수혜를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업군이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 있는 탓이다. 파운드리를 비롯한 비메모리 분야에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등 새 캐시카우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해 정부도 규제 완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합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독서는 나의 힘, 통합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책에서 얻죠 라고 합니다. 자, 성 사장은 본래 다독가로 유명했어요. 최근에는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습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책을 곁에 두고요. 책을 읽은 후에는 책 내용이 휘발되지 않도록 요약 정리해 두고 인상 깊은 구절을 표기해 두기도 합니다. 독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서 후 느낀 생각을 휴대폰에 간단히 메모하기도 합니다. 메모해둔 내용은 직원들에게 강연할 때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틀에 박히지 않은 이야기를 매번 할 수 있는 것이 성 사장이 꼽는 독서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가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는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으로 있었을 때다. 당시 1년에 100권을 목표로 열심히 읽었지만 결국 88권밖에 읽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다. 시간을 내서 읽지 못하더라도 틈나는 대로 책을 가까이 하려는 것이 그의 생활 속 작은 목표다. 올해 초에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양사 임원 모두에게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은행이 됐을까? 라는 책을 소개해 강의를 듣고 각자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같이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가자는 측면에서다. 다만 그는 자기계발서는 많이 읽지 않는다. 자기계발서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실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자기계발서 중 그가 괴롭고 힘들 때 들여다보는 책은 위로받을 시간과 불행 피하기 기술입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은행이 됐을까란 책은요. 우리 유튜브에도 소개됐었죠. 한번 샵 책을 검색하시면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을 수 있죠. 롯데쇼핑 중고나라 투자, 유통 플러스 플랫폼 시너지 기대된다고 하네요. 자, 인수 조건에는요. 다르주주에 대한 콜옵션 매수 청구권도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롯데쇼핑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중고나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중고나라 투자사 관계자는 실제로 롯데쇼핑이 인수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이 중고나라에 투자 진행하는 것은 최근 중고거래 시장 확대에 맞물려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성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8년 4조 원대 불과하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원, 약 20조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지난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출발한 중고나라는 현재 2,300만여 명과 월 사용자 MAU 1,2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중고거래 커뮤니티다. 지난해 매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샵 인수합병 눌러서 더 볼게요. 전범진 기자인데 주범진이 설립했던 좋은 사람들 주인 잘못 만나서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되네요. 코스닥 시장 속옷업체인 좋은 사람들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네요. 애니콜 신화로 유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인 이종현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한 지 불과 2년여 만입니다. 이 씨 부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여러 차례 무자본 인수합병 M&A 의혹을 받아왔죠. 좋은 사람들은 연예인 주병진 씨가 1993년 설립한 속옷 제조회사입니다. 개성공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남북 경제 협력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주 씨가 경영권을 매각한 이후 미래에셋 출신인 성경래 GNG 인베스트 회장의 손을 거쳤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지배하는 JHW 투자조합을 통해 좋은 사람을 인수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안 좋게 됐네요. 김채원 기자입니다. 롯데의 공격 DNA, 이번엔 중고나라 인수 내용이네요. 다시 롯데로 돌아왔고요. 롯데가 요새 뭐 인수합병 할 때라고 생각하나 봐요. 중고거래 플랫폼 현황, 중고거래 플랫폼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중고나라는 2003년에 설립했고
번개장터 2011년, 당근마켓 2015년 출범했네요. 중고나라 대표는 이승우 대표고요. 누적 가입자는 2,300만 명, 번개장터 1,000만 명, 당근마켓 2천만 명입니다. 2020년 거래액은요, 중고나라 5조 원, 번개장터 1조 5천억 원, 당근마켓 1조 원 정도네요.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요, 2020년에 15에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중고나라가 1등이네요. 해외에선 더 펄펄 날고 있는 중고 시장이죠. 올해 상장 예정인 미국의 중고 플랫폼 넥스트도어는 50억 달러, 약 5조 6,330억, 430억 원, 작년 10월 기준 가치를 평가하고 있고요. 일본 중고 플랫폼인 메루카리의 시가총액은 23일 기준 8조 8,525억 원에 달합니다. 주당 1,500원이던 주가가 1년 만에 5,320엔으로 뛰었죠. 중고 플랫폼은요, 페이스북, 아마존 쿠팡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공 방식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람과 연결, 상거래를 밖으로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신뢰와 유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펼치는 하이퍼 로컬 개념이고요. 네이버 개발자 출신인 김용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상점들의 광고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의 전략은 중고나라 인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롯데그룹이 보유한 유통 및 물류 역량을 결합하면 단숨에 중고나라의 가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인데요. 예컨대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해 백화점, 마트, 편의점, 영화관, 놀이동산 등 롯데의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플랫폼에 많이 모이면 그 위에 얹을 사업은 무궁무진하다며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올릴 수 있고 롯데 계열 제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유통 채널로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세관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열풍에 몸값 뛴 빗썸, 모건 스탠리, JP모건도 눈독을 들이네요. 자, 일각에선 공정거래 이슈가 NXC의 빗썸 인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NXC는 2017년 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함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빗썸까지 인수할 경우 공제거래법상 독과점 우려에 따른 규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편 빗썸의 최대 주주는 빗썸홀딩스 75%이며 방송장비 개발업체 빗텐트가 빗썸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텐트가 34.2%로 단위 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정훈 빗썸 의장이 약 지분 65%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채로 빗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매각은 빗썸 측과 빗텐트가 거의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몇몇 업체는 인수 관련 실사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네요. 롯데 중고나라 인수 온라인 사업 큰 그림 그린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고나라는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중고거래 플랫폼이고요. 2003년 인터넷 카페로 시작해 2013년 법인화됐어요. 2016년에는 모바일 앱으로 사업을 넓혔고요. 현재 회원수는 약 2,3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인수는 롯데쇼핑의 온라인 강화 행보와 관련이 있고요. 롯데쇼핑은 지난해 4월 각 개인에 맞는 검색창이 없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겠다는 포부를 제시하며 롯데온을 출범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롯데온 어플리케이션 월 사용자 수는 112만 명으로 1인 쿠팡 2141만 명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인선 기자네요. 의료 폐기물 업체 DDS 지분 87% 매물로 나옵니다. 자, 의료 폐기물 업체가요, 요새 좀 핫하죠. DDS는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의료 폐기물 업체입니다. 꾸준히 20억 원 이상 상갑적 영업이익 에비타를 내왔으며 지난해에는 25억 수준의 에비타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 업계에서는 DDS 몸값이 최소 400억 원대 중반인 후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EMC홀딩스, ESG 청원, 코엔텍 등 폐기물 업체들이 거래되면서 형성된 멀티플이 15배 안팎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 폐기물 산업의 희소성을 고려하면 멀티플이 20배까지 근접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은행 PE실과 유진 PE는 작년 초 DDS에 235억 원을 투자했다. 지분 70%를 80억 원에 인수했고 155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두 곳이 공동 운용사 GP로 참여해 2018년 조성한 900억 원 규모 블라인드 펀드에서 집행된 투자다. 두 GP는 DDS 인수 이후 가감한 설비 투자를 실시하여 소각로를 신설하는 등 첨단 시설을 도입해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는 PE실과 유진 PE는 조만간 원메잘로부터 인수 의향서 LOI를 접수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봉진 기자네요. 롯데 바이오 승부수, 주가 상승. 롯데그룹의 바이오 사업 파트너로 거론된 NG캠 생명과학은 주가가 10.3% 올랐죠. 롯데그룹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롯데주주의 바이오 사업 추진 여부는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기주주총회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일반적인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네요. 최대 실적 직원 협력사 나누자. 시몬스 영업이익 10% 경력금 지급했어요. 어제도 제가 시몬스 내용 전해드렸죠. 창세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시몬스 침대가 나눔 경영 실천에 나섭니다. 23일 시몬스에 따르면 안정호 대표는 지난 22일 영업이익의 일부를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특별 경력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 임직원에게 보냈다. 지난해 영업이익 147억 원의 10%인 14억 7천만 원을 500여 명에게 직급과 연차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안 대표는 이날 이메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임직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수고해 주시는 협력사 직원분들과 나누려 한다며 올해도 많은 게 불확실해 보이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주변을 잘 배려하면서 함께 이겨내 보자고 밝혔네요. KT 넷플릭스급 투자 1,300만 쓰는 플랫폼에 대작을 띄우네요. 자, 제작 방식은 지난해 CJ ENM과 네이버가 합작해 성공을 거둔 스위트홈 같은 모델을 도입합니다. 잘 만들어진 웹툰과 같은 IP로 TV 시리즈나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해가는 원소스 멀티 유즈 방식이고요. 스토리위즈가 발견한 원천 IP를 자산으로 삼아 컨텐츠 전문 제작 투자 유통법인인 KT 스튜디오 지니가 주도해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이를 위해 IP 확보에만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IP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고요. 컨텐츠가 제작되면 스카이 TV 채널이나 올레 TV 등 KT가 보유한 플랫폼에서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판권을 유통하고 KTH 시즌에서는 후속 판권 유통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KT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김진원 기자입니다. KT 구현모 컨텐츠로 돈 벌겠다. 자, 이를 위해 KT는 향후 3년간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오리지널 컨텐츠 30개 이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의 원천 IP와 100개 이상의 드라마 IP를 보유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확보한다. KT는 핵심 대작 텐트폴 드라마를 통해 스카이TV 실시간 시청률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작품은 올 3분기 공개를 목표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KT 3년간 4천억 원대 투자, 대작 드라마 100개나 만드네요. 자, KT의 미디어 컨텐츠 사업 전략에 따르면 KT 스튜디오 지니는 스토리 위주가 보유한 IP 자산을 활용한다는 내용은요. 아까 전해드렸고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네. 여러 가지 신문에서요. 같은 기사를 내다 보니까요. 겹치는 내용도 많아요. 대부분은 이제 겹치는 내용이 많고요. 자, KTH 유통을 담당하게 되고요. 스토리 위즈 원천 IP 가고요. 스카이 TV가 채널로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 유료 방송 플랫폼 올레 TV 스카이라이프에 또 방송을 하고요. 또 시즌이라는 OTT에서 또 방송을 하고요.
네, KT가 가진 여러 가지 자산들이 참 많네요. 이명신 기자인데요. OTT 빅뱅 KT 드라마 100개 만든다고 합니다. 콘텐츠 수익뿐 아니라요. KT의 미디어 플랫폼, 지식재산권, IP 자산까지 제작사와 다른 플랫폼 기업과 공유하는 개방형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 효과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중에서도 디즈니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국현 KT 커머스 부문장 사장은 디즈니 측과 협력 모델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아마존 등 해외 기업들의 컨텐츠를 올레 TV 등 자사 미디어 플랫폼에 즉각 태우기 위한 기술 투자를 마쳤다.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와 3년간 제휴를 맺은 것처럼 단순히 디즈니 플러스를 KT의 인터넷 TV를 통해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KT의 컨텐츠를 디즈니 플랫폼에 태워서 전 세계에 스트리밍하거나 공동 제작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KT의 첫 작품은 올해 3분기 내 공개될 예정이다. 500억 원 규모의 텐트폴을 포함해 향후 3년간 100개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네요. 한국판 스타리크 카이 하나 시스템 차세대 중형형 위성 2호 내년 발사합니다. 자, 화나 시스템은 차세대 중형 위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위성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기술의 국산화를 이뤘고요. 1호 위성의 150kg 탑재체를 실은 데 이어 앞으로는 100kg 미만의 초소형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효춘 카이스트 항공우주항공학과 교수는 이번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의 첫 단계가 시작됐다며 위성의 성능과 가성비를 높이는 데 민간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세제 혜택 없앤다. 네, 우리나라나 뉴질랜드나 부동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급등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일 주택 가격은 전월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21.5% 상승했다.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주택 중위 가격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뉴질랜드 달러, 하나 8억 원에 육박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기준금리를 낮춘 것이 부동산 급등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0.25%로 낮춰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이보다 더디다. 예상보다 더디다. 지난해 4분기 뉴질랜드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1% 감소했다. 경제 성장은 정체인데 자산 가격만 치솟은 것입니다. 이건 전해드렸고요. 이하경 기자네요. 미국 사회 아시아 혐오의 이면이 있네요. 자, 아시아계가 얼마나 특이에 이렇게까지 견제받게 됐는지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작가 윌리엄 맥건은 몇 가지 사례로 추적했습니다. 2019년 뉴욕시 유치원 아동 가운데 아시아계 비중이 17%인데 우수 아동으로 선정된 비율은 42%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문 로웰 고등학교가 최근 입학 사정을 기준을 바꿨다. 지나치게 높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대학들에도 다른 인종의 입학 기회를 좀먹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떨어뜨리는 일이 초미의 과제가 됐다. 하버드대 입학 사정 기준으로 주관적 성격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리더십, 호감도 등의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며 대거 낙제점을 주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네, 이게 이면에는요 아시아계가 너무 뛰어나서요 지금 거의 백인계 겁맞을 만큼 미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다른 인종들이 이거에 대한 질투로 좀 이렇게 경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미아 기자네요. 유엔 인권위원 서창록 교수 확진자 13번 되고 나서 인권 침해의 현실을 실감했다고 하네요. 자,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UN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HRC 위원이 져서 나는 감염되었다. 문학동네의 머리말에 쓴 글인데요. 서 교수는 지난해 3월 HRC 행사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죠.
서울 성북구 확진자 13번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이른바 혜택받은 엘리트라는 사회적 지위의 울타리 안에서 별 탈 없이 살아오면서 사실상 인권 침해를 피부로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며, 코로나19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기만 했던 나에게 일상 속의 인권 침해 현실을 뼈아프게 일깨웠다고 말했다. 서 교수가 첫 손에 꼽은 코로나19 관련 인권 침해는 낙인이다. 환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해도 동성과 직업 등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포함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에 대한 주위의 혐오와 차별은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모두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너 때문이라는 혐오로 쏟아버려요. 당사자는 완치 후에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립니다. 이건 아니, 인수합병도 전해드렸고요. 김진성 기자입니다. 공모주 강풍에 KB증권, 엄청 좋아질 것 같네요. 기업 공개를 많이 맡았거든요. KB증권 1000만 계좌급 시스템 확충됐네요. 어디를 맡았는지 한번 볼까요? KB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기업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예상 기업 가치가 50에서 100조 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크 10조 원 이상 예상 기업 가치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7조 원 이상, 현대중공업 5조 원 이상, 5조 원, 하나종합폐합 4에서 5조 원, 롯데렌탈 1에서 2조 원, 원스토어, 앱스토어 1에서 2조 원입니다. KB증권 기대되고요. KB금융지주도 기대됩니다. 김범석 의장 로켓 먹튀 논란은 오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15일 실거래 날짜가 아니라 전산상 실고 절차가 완료된 날짜를 뜻하고요. 김 의장이 매도한 120만 주는 쿠팡이 기업 공개를 위해 준비한 구주 매출 2천만 주의 일부입니다. 구주 매출이란 기존 주식의 주주의 주식을 파는 걸 말하고요. 이 구주 매출은 상장 후 시장에서 팔리는 게 아니라 기업 공개 공모 주식수에 포함됩니다. 쿠팡은 이번 상장 과정에서 신주 1억 주와 구주 2천만 주를 합쳐 총 1억 2천만 주를 공모했고요. 김 의장의 120만 주는 공모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장 전에 매도한 거나 다름없어요. 15일 쿠팡 최저 가격이 49.02달러인데도 김 의장의 매도가가 공모가인 35달러였던 이유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공개 시장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네요. 김대훈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 관련 신한우리금융 이사 선임에 글래스 루이스 찬성 ISS는 반대했네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업체인 ISS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보고서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신한지주 기타 상무이사 선임권과 기타 만료를 앞둔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최경록, 허용학 등 6명의 사회이사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ISS는 이사진의 연임 반대를 권고하는 이유로 이들의 취업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ISS는 금융당국의 손태승 회장에 대한 이단 제재에도 손 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실패했을 뿐더러 이사회는 그를 지지했다고 지적했죠. IS는 지난해 손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글래스 루이스는 지난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 의견을 낸 데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이사죠. 안정락 기자입니다. 상장 앞둔 위워크 작년 32억 달러 손실 봤네요. 위워크는 90억 달러 가치로 뉴욕 증시 상장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는 위워크가 2019년 첫 공모 계획을 발표했을 때 기업 가치 470억 달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위워크는 당시 기업 공개 IPO 과정에서 드러난 지배 구조와 분식 회계 문제 등으로 상장이 무산됐다. 이후 작은 경색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말 일본 소프트뱅크가 재투자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네요. 차준호 기자입니다. 초봉 8천 신입이죠. 3년차 1억 컨설턴트 몸값이 껑충 뛰었네요. 23일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요, 맥킨지 앤
맥킨지, 베이 앤드 컴퍼니, 보스팅 컨설팅 그룹 등 빅3의 신입 컨설턴트 연봉 기본급은 7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세 회사 모두 3년 만에 1000에서 2,500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죠. 베이앤드 컴퍼니와 BCG도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직급 체계의 골자는 비슷합니다. 세 회사 모두 입사 3년 차의 안팎의 직원을 MBA를 거쳐 어소시에이트로 승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어소시에이트 직급에서 2, 3년간 일하면 팀장 이사급으로 팀장급 인력에서 2, 3년간 두각을 보이며 파트너 승진 상무 기회를 얻습니다. 팀장은 기본급으로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상무는 3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파트너 상무로부터 펀스턴트 어깨의 꽃으로 불리는 시니어 파트너 매니징 파트너가 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들어갑니다. 컨설턴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이죠. 시니어 파트너의 경우 본인이 수주한 프로젝트 중 일정 수익이 개인 목으로 떨어지다 보니 역량에 따라 수십억 원을 벌 수도 있네요. 요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KT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김세관 내용도 전해드렸고요. 자, 이재용 기자입니다. 시몬스의 반격. 올해 연 매출 3천억 원 에이스 침대 꺾는다고 합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에이스 침대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성장한 반면 시몬스는 많이 성장해서 거의 이제 따라잡아 가고 있습니다. 둘은 형제예요. 네, 둘의 CEO가 형제입니다. 지난해 시몬스는 고급 매트리스 시장을 사로잡았다. 구매 금액이 1,000만 원 객단가를 넘는 고객이 6,500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 재개장한 여의도 페어먼트 호텔과 그랜드 조선 부산,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등 5, 6성급 호텔 5곳에 3,000개 넘게 공급해 B2B 기업 대 기업 실적도 뒷받침됐다. 반면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시몬스의 성장이 올해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 시몬스가 지난해 높은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고 코로나19 반사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에이스 침대 브랜드 가치가 높고 실적도 나빠지지 않았다. 올해가 업계 순위 결정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영 기자네요. 용진이 형의 파격, 빠른 손절, 과감한 투자, 이마트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도 했죠. 2019년까지 역성장하며 수익성 악화를 지속해왔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기존점 매출이 플러스 전환하고 영업이익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늘어나는 투자 부담은 자산 매각과 외부 투자 유치로 보완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는 2018년 쓴만큼 외부 투자 유치로 7천억 원, 2019년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6,500억 원, 2020년 마곡부지 매각으로 8,100억 원 등의 자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 이마트의 자금을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베이를 인수하나요? 아니면 스타벅스 지분,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지분 한 50%더 취득하나요? 2021년, 2024년 이마트 주요 투자 계획입니다. 자, 이마트에는 트레이드스 등 판매 시술 확충 및 기존 매장 리모델링에 1조 1,616억을 쓸 거고요. 쓱타금은 물류시설 확충 3,662억 원을 쓸 거고요. 스타필드 등 복합 쇼핑몰 화성 테마파크 개발 등에 8,196억 원을 쓸 거고요. 기타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 TV 쇼핑 등에 1조 1,826억 원을 쓸 겁니다. 합계는 3조 5,300억 원을 쓸 예정이네요. 이재호 기자네요. 포스트 코로나 본격 MAS 시대를 준비하다고 합니다. 네,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 카카오 모빌리티는요, 2,8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팁 앱 내에 철도 예모가 가능한 카카오팁 기차를 지난 2월 출시했고요.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셔틀, 시외버스에 이어 원거리 광역 서비스가 추가된 것입니다. 카카오티 기차에서는 가까운 절도역이나 노선별 정보를 몰라도 최초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하면 원하는 월차표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대중교통 노선을 마련해주고 안내해주고 필요한 경우 택시 호출로도 연결해줍니다. 아직 본격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마스로
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기대되네요. 카카오. 이현우 기자입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인종차별. 네, 이분이 이제 맛있게 치킨을 먹죠. 예, 요거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요, 헬프라는 영화예요. 미국 남부 흑인 가정부의 생활상을 담은 영화입니다. 2011년에 출시됐었고요. 또 다른 영화가 있죠. 미국 남북 전쟁기를 그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고향이자 주된 배경이 된 아틀랜타로 설정된 이유입니다. 사실 프라이드 치킨은 흑인들뿐 아니라요. 오하라 가문의 뿌리로 등장하는 아일랜드계 백인들에게도 소중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대기근을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이들을 구명한 음식이기 때문이고요. 1853년 아일랜드 감자 대흉작으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줄어든 끔찍한 기아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아일랜드인을 맨몸으로 대서양을 건너와 조지아주까지 흘러들어왔어요. 이 아일랜드계 백인들은 이 지역의 하층민을 구성하게 됐고요. 역시 프라이드 치킨 등 튀김 음식을 통해 목숨을 구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켄터키주까지 흘러들어가 프렌치화된 것이 오늘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로 알려졌죠. 자, 치킨은 아시아계 사람들의 소울푸드이기도 하죠. 치킨 발생자인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코리안 스타일 치킨이 2000년대부터 한류 열풍을 타고 역수입되면서 특별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죠. 1970년대부터 대구에 주둔한 미 8군 부대에서 시작된 한국의 치킨 문화는 1980에서 90년대를 거치며 성장했고요. 한국 국민들과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유행해 이제는 미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으로 정착이 됐네요. 미나리 뒤집어 보기. 자, 미나리란 영화를 봤어요. 네, 전 봤는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이민의 역사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구분 없이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시대와 국적이 어떻든 이민 가족은 세대 간 차이로 가족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을 겪기 마련이다. 이민 온 사람들은 언어, 문화, 사고방식 등에서 고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만 1.5세대 혹 2세대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3세대에 가면 현지인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과 문화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을 미나리는 얘기한다.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해보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52만 명은 넘어서 전체 인구 중 4.9%를 차지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 5%에 근접하는 중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피부 색과 종교 등에 대한 편견 없이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는 걸까? 강나움 기자입니다. NHN 이준호 사제터러 파킹 클라우드에 계속 투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회장의 지속적인 투자는요, 모빌리티 사업의 최종 종착지가 주차장 사업이 될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됐다. 파킹 클라우드 관계자는 택시, 공유 킥보드, 자전거 등은 모든 모빌리티가 충전과 수리를 위해선 결국 주차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며 또 NHN이 아이나비, 포티투나다과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는 것만 보아도 이 회장이 이 사업을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신 기자네요. 중국, 러시아, 미국의 강력한 패권은 달러. 자, 글로벌 타임스는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으로 양국 간 거래에서 미 달러의 결제 비중이 2015년 90%에서 지난 1분기 46%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위안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1월 글로벌 달러의 거래 비중이 전년 40.8%에서 36.26%로 2.55%나 포인트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대신 유로화의 비중은 3%포인트 상승한 36.6%, 위안화는 0.77%포인트 오른 2.42%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장박원 기자입니다. 주 4일제 근무제 실험. 인력 파견 업체인 일본 리크루트는 4월 1일부터 새 인사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휴일을 15일 늘려 주당 평균 쉴 수 있는 날을 2.8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줄어든 근무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평일 30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정했다. 리크루트의 실험은 주 4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일본 집권 자민당의 노동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일본에 앞서 스페인도 주 4일제 근무제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약 200개 업체를 참여시켜 사용자와 종사자의 만족도와 생산성 추이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근무 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험은 해볼 수 있다. 주 4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는 게 어렵다면 금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쉬는 주 4.5일 근무제부터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리크루트처럼 줄어든 근무 시간을 평일에 보충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이동통신 같은 미래 기술이 덜 일해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용 기자네요. 순두부집 사장님, 로봇 사업에 뛰어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하 대표는 인텔과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이력을 쌓아온 개발자다. 2016년 한식당 강남 순두부를 인수할 당시 그는 단순히 외수익업 투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 대표는 동포 사회에 맛있는 음식점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음식 하나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다면서 외식업이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직원을 뽑으면 영업을 좀 도와줘야지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다. 주중에 서빙하고 주말에 요리하고 정신이 없더라. 일할 사람도 부족했다. 서빙 로봇은 자영업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스레 튀어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음식 창업 1년 만인 2017년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를 창업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지만 하드웨어 제작인 로봇을 만드는 일은 처음이었다. 하 대표는 무모할 수 있는데 엔지니어로만 20년 넘게 필요하면 만들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다. 하드웨어 제작에 나서니 로봇 부품이 없어 설계에 뛰어들었고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기대됩니다. 이항희 기자네요. 정주영, 한국의 일론 머스크였다. 네. 최근 경영서 아산 정주영 레건시를 출간한 김하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지난 21일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20주기에 맞춰 출간된 이 저서는 국내 학자가 정 회장의 생애와 업적을 객관적으로 조명한 사실상 첫 번째 책이다. 지배구조 전문가로서 아산이 일군 사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특히 정 회장을 전기자동차 혁명에 이어 스페이스 X를 통해 화성 탐사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빗댄 점이 흥미롭다. 혁신과 모험가 정신의 원형으로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머스크,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꼽지만 우리는 더 가까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풍운하가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는 것을 무모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있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만들지도 않은 선박을 팔러 다니던 아산에 비하면 약과라며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차관을 얻기 위해 AMP 애플도어 회장에게 거북선이 그려진 당시 500원권 지폐를 보이면서 우리가 영국보다 30년이나 먼저 철선을 건조했다고 성공적으로 설득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나눔 철학 역시 받아야 할 공로라고 저자는 지적하는데요. 1977년 아산은 현대건설 지분 절반을 출연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고요. 아산재단 최고 주력 사업은 아산병원이 상징하는 의료사업이다. 아산은 사람을 괴롭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 병과 가난이다. 병치레를 하다 보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온전히 치료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은 일찍부터 기업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단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의무이자 필수인 시대에 시대를 앞서간 아산의 나눔 철학은 현대 후예들이 계승해야 할 가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정방 기자네요. 해외 증시 이 종목 클릭. 미국 온라인 대출 전문 이노바 쑥쑥. 24일 크미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노바는 월 평균 대출 및 금융채권 규모는 약 10억 달러, 1조 1286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노바는 온라인 대출 사업에서 발생한 5,300만여 건의 누적 거래를 통해 자료를 축적했고요. 약 49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수집했고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었죠. 이 연구원은 지난 16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로 소규모 단기 대출 사업자 중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인성 기자입니다. 예, 요거는 전해드렸었죠. 이승윤 기자네요. 이재용 2년 전 방문 결실, 삼성, 일본 NTT에 5G 장비 납품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요. 하웨이가 31.4%고요. 에릭슨이 28.9%, 노키아 18.5%, JTE 10.9%, 삼성전자가 7.1% 정도인데요. 요번에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박수 쳐줄 일이고요. 네.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보시면 2018년 5월에 미국 스프린트, 9월에 미국 AT&T, 10월에 미국 버라이즌, 12월 한국 미국통신 3사, 2019년 12월 캐나다 비디오트론, 2020년 2월 미국 US 셀트로, 3월 일본 KDDI, 뉴질랜드 스파크, 6월 캐나다 텔러스, 9월 미국 버라이전 7.9조 규모 장기 계약, 2021년 3월 캐나다 샤스크텔, NTT 도코모까지 납품을 했네요. 기대가 됩니다. 서태식 기자입니다. 회계는 사회적 공기, 한국 기업 투명 경영, 해외 진출 도움 거인이네요. 지배구조에 대해 3일 회계법인의 창립자입니다. 자, 질문 먼저 해볼게요. 지배구조에 대해 어떤 사례를 참고했나? 자, 외국 사례를 많이 봤다. 일본에서는 65세 정년 개념이 있는데 창업자는 예외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을 가서 벡텔 그룹 창업자 스티브 벡텔을 만났는데 명함에 체어맨 이메 리투스 명예회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참 멋있었다고 생각했다. 다만 스티브 벡텔의 경우 자식에게 모든 주식을 물려주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 남은 사례다. 3일 회계법인 특성상 자식 같은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봤다. 내가 선례가 되면 새로운 거버넌스가 잘 되겠구나 생각했다. 내 명함에 3일 회계법인 체어맨 이메리티우스라고 적어놨는데 명예롭다. 보유 지분까지 회사에 전량 양도한 이유는 이 회사의 주인은 파트너다. 신입학 회사에서 출발해 파트너가 되면 누구나 CEO에 앉을 수 있고 대대로 이어갈 수 있다. 당시 내 보유 지분 가치는 약 5천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출자 원금만 찾아가면서 지분을 모두 회사에 양도했다. 이로써 지분 가치는 계속 회사에 남게 됐다. 이후 내 지분 파트너는 300명에게 전체 배분됐다. 매년 파트너 20, 30명이 교체되면 그들 역시 투자한 출자금만 찾아가고요. 지분이 후임자에게 양도되는 구조다. 전 직원 미국 연수 조건으로 회계 사무소를 팔았다가 4년 만에 되샀는데 기아 합동 회계 사무소 시절 1968년 LRBM 현 PwC에 철도청 회계감사 국내 파트너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PwC와 인연을 맺었다. LRBM에서 1970년에는 한국 지점을 차리겠다며 합류를 권하길래 전 직원 미국 연수를 조건으로 회계사무소를 넘기고 LRBM 서울 지점 소속으로 들어갔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일 1호 미국 연수자는 나였지만 급한 일이 많아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다. LRBM 서울 지점이 이듬해인 1971년 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하면서 라이 불안 회계법인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미국 회계법인이 운영하다 보니 회계 실력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직원만 뽑았고 적자는 지속됐다.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원가를 절감해 흑자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4년 만에 법인을 되샀다. 또 운영 자금도 없이 5년 내 갚는 조건을 걸고 30만 달러를 지급 보증해달라고 LRBM에 요청했다. 그리고 실적 계산을 통해 빌린 돈을 3년 내에 모두 갚으면서 LRBM의 신뢰를 얻었다. 삼성 결합 재무제표를 처음 도입했는데 1978년 기업별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따라 각 그룹들은 계열사를 묶어 경제적 동일체로 평가받아 자금을 조달하길 희망했다. 삼성그룹은 외부 감사인을 새로 지정해 모든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업무를 한꺼번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8개 회계감사 간 경쟁 입찰이 시작됐다. 프레젠처를 하면서 삼성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 연수를 다녀온 3일 회계사 명단도 제출하면서 삼성그룹의 국제화 파트너가 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 기업 지분 구조는 상호 소유로 얽혀 있어서 연결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회계 규정에 나와 있는 결합 회계라는 한 문장을 근거로 결합 재무제표를 만들어 미국 뉴욕의 PwC 파트너를 설득했다.
이후 43년간 삼성그룹과 글로벌 동반자로 활동했다. 1990년대 외환위기 때 채용을 늘린 이유는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고객들이 무너지자 3일도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생산성이 나는 회계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업이 망가지더라도 자산 매각 등을 셈을 정리된다. 회계사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1998년 신입 회계사 200명을 뽑을 계획이지만 실제로는 350명을 선발했다. 외환위기 극복 해결사로 나섰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산업별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가운데 한국 회계사를 못 믿겠으니 미국 회계사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3일에 119 미국 회계사 경제위기를 구하겠습니다 문구와 함께 회계사 이름을 모두 실어 신문에 119 광고를 냈다. 그러자 재무부 등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3일은 삼성과 대우의 전자자동차 빅딜 과정에서 대우전자 3조 원대 대손 문제를 찾아냈고 실사를 거쳐 5조 3천억 원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3일에 119명 미국 회계사 경제 위기를 구하겠습니다. 119.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그때 당시는 정말 힘들었죠. 백상경 기자입니다. 제 식구 밀어주기 SKT 제재에 나선 공정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 로엔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에 SK텔레콤의 심사보고서 검찰 고소장에 해당 발송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로엔은 과거 SK텔레콤의 계열사였다. 당시 SKT는 가입 고객들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자사 서비스와 결합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T가 정상 수준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로엔을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로엔은 SKT의 모회사인 SK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 사모펀드 PEF에 매각됐다. 이후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고 합니다. 최근도 기자네요. GS 협업, 솔루션 도입, 오픈 커뮤니티, 디지털 체질 개선 가속되고 있습니다. GS는요. 벤처 투자에도 열심입니다. 허 회장은 지난 6월 열긴 GS 임원 포럼을 통해 적극적인 신성장 동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벤처 투자 법인 설립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곧바로 같은 해 8월 벤처 투자 법인인 GS 퓨처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되면서 GS는 명실상부한 미래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죠. GS 퓨처스는 지주사인 GS를 포함해 GS 에너지,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홈쇼핑, GS 글로벌, GS EPS, GS ENR, GS 파워, GS 건설 등 총 10개 회사가 출자한 1억 5,500만 달러 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GS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막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현재 GS 퓨처스는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서 그룹과 연계된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투자 회사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균의 경제 뉴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고요. 밴드에 들어와서도 기사 많이 보시면 더욱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